학생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가지셨나요? 자, 지금 시간에는 4주차 3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각각의 개별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감각 운동기입니다. 감각 운동기는 출생부터 두세 사이에 일어나는 감각 운동 지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주 급속하게 뇌의 어떠한 그 인지적인 영역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영아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어떠한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자기의 어떠한 그 생각을, 자기의 사고를 표현해 주는 지적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거든요. 제가 영상을 잠시 끄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영아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하위 1단계부터 하위 6단계까지 감각 운동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삐아제가 분류를 하기를 생후 출생 2세까지는 아이가 그 개월 수가 진행할수록 아이의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이나 도식에 있어서 인지 발달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감각 운동기의 첫 번째 하위 1단계에서는 단순 반사 활동을 합니다. 이 단순 반사라고 하는 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무조건 아이 얼굴에 그 손을 갖다 대면 빤다든지 아이의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무조건적으로 빨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신생아의 최초의 도식이면서 타고난 반사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운화돼 있고 체계화된 그 아이의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조건적인 그런 단순 반사를 토대로 해서 아이가 본능적으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행동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의 빨기 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요 시기가 지나면 4세월 4개월까지는 1차 순환 반응 시기입니다. 순환 반응에 있어서는 아이가 그 주먹을 자기가 스스로 빠는데 이제 물론 이제 프로이드나 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 빠는 욕구를 토대로 해서 무의식적인 그러한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먹을 빠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손가락을 빠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 4개월까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이 시기를 순환 반응 시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4개월까지 1차적인 그런 반응 시기가 있는 반면에 그 8개월까지는 2차 반응 시기가 다시 도래합니다. 요 시기에는 그 신생아가 세상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흥미로운 흥미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 흥미로운 상황에 반응을 한 것을 자기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같이 반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체적으로 4개월까지는 손가락을 빠는 행위, 주먹을 빠는 행위 또는 우리가 잡기 도식이라고 해서 딸랑이를 손에 쥐어주면 딸랑이를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고요. 요 시기가 지나가면 8개월 시기가 되면 신생아가 손과 발의 활동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 신생아 주변에 있는 이제 모빌을 놓여주게 된다든지 신생아 주변에 어떠한 장난감을 놓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신생아 또는 움직이는 신생아가 가까이 있는 그 장난감을 발로 찬다든지 우연히 발로 찼는데 그 눈앞에 있는 모빌이 움직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신생아가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요때 신생아에 있어서 호기심이 굉장히 극대화되는데요. 신생아 주변에 새로운 장난감이 놓여질수록, 새로운 사물들이 나타날수록 신생아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집중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게 재미있다. 그게 즐겁다.'라고 하면은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2차 순환 반응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차서 모빌이 움직였는데, 그 모빌이 움직이는 것이 너무 즐거우므로 그 모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또다시 발을 차서 모빌을 움직이고, 또다시 발을 차서 모빌을 움직이고, 그게 스스로 혼자 놀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넘어가면 하위 4 단계라고 해서 보통 생후 12 개월 정도까지 되면 대상 연속성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요 학습에 의해서 아이가 인지 능력이 형성이 되는 시기인데요. 아이의 눈앞에 사물이 나타났다가 보이지 않아도 이게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눈앞에 엄마가 나타났다가 없어져도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엄마가 나타나서 까꿍 하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까꿍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시기 넘어가면 18 개월까지는 이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어떤 배워왔던, 자기가 학습했던 손과 발의 움직임, 손과 다리의 어떤 근력의 활동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식탁 위에서 아기가 우연히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주워 주겠죠? 그럼 아이가 이게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떨어뜨렸는데 엄마가 주워 주는 그런 행동을 보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엄마가 또 주워 주겠죠. 이런 행동이 계속 즐겁고,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반응을 보이면 그러한 행동이 더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이런 것을 스스로 학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차 순환 반응 시기는 스스로 학습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떨어뜨린다든지 뭐를 흘린다든지 뭐를 사물을 움직이게 한다든지, 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고, 이런 쪽에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론을 알게 되면 양육자들이 이러한 영아들의 행태에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아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감각 운동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표상기라고 해서 2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언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1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빠른 아이들은 뭐 8 개월, 9 개월부터 엄마 또는 아빠, 뭐 맘마, 뭐 이런 아주 손쉬운 단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 뭐 이렇게 한 단어나 두 가지 정도의 단어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1살 정도 후부터, 특히 18 개월, 24 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 사물을 토대로 해서 이 사물을 다른 사물로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인지 발달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2살 정도 나이가 되면은, 24 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장난감 놀이 중에서 블록, 그리고 소꿉놀이, 뭐 이런 엄마 놀이, 이런 놀이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사물을 하나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어 바나나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런 블록을 갖다 놓고 '아 이건 바나나야. 그래서 바나나 먹어 볼까?' 하고 바나나 먹는 신용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앞으로 그런 그 상식 놀이를 계속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대신 이미 '바나나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식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식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그러한 도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여기서는 상상을 한다든지 상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이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4 개월 지나서 3 살, 4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인형을 갖다 놓고 엄마 놀이를 한다든지 아빠 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아이가 이런 뭐 나무 블럭을 하나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바나나야. 엄마 사탕이야. 엄마 먹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감각 운동기에 우리가 인제 많이 영아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요 실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께서는 요 영상을 감상을 하시면서 영아들도 '이렇게 인지 능력이 발달돼 있다.'라는 것을 어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감각 운동기에서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 시기가 넘어가면은 전조작기 시기입니다. 2 세부터 7 세까지에서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전 조작기에서는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그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되지만 이때에서는 아직 그런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미달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자아 중심성 또는 비가역성이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그림을 보시듯이 앞에 아이가 있고 아이 앞에 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선생님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이에게 "너 앞에 산이 있지?"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은 산이 어떻게 보이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때는 자아 중심적이고 가역적, 우리가 바꾼다는 의미인데요. 가역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아이가 앞에 보이는 게 작은 산이 있고 그 뒤에 조금 더 큰 산 그리고 오른쪽에 큰 산이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럼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자 선생님은 산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대답하기를 "앞에 작은 산이 있고 그 뒤에 쪼금 더 큰 산이 있고 오른쪽에 큰 산이 보여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중심에서 '선생님도 자기처럼 볼 거다.'라고 이런 가역적인 생각을 못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시기는 그래서 2 살에서 7살 시기에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조작기 때에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 있어서 또 커다란 특징은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전성이라는 이야기하고 보전성에 대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비가역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이 앞에 비커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비커에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한쪽에 있는 비커의 물을 높이가 큰 이제 비커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아이에게 "자 어느 쪽에 있는 물이 더 양이 많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지금 큰 비커에다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역적인 생각을 아직 잘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아이 앞에 똑같이 담겨져 있는 물컵 두 개를 보여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하나의 물컵에 있는 것을 우리가 컵만 다르게 가져와서 똑같은 양임 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보는 거에서는 키가 큰 게 더 높이가 높은 게 더 많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하게 보존성에 관련해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액체에 관련해서 똑같은 컵에 담겨 있는 물의 양이 컵에 그 크기만 달랐을 텐데 어느 게 더 양이 많고 어느 게 더 양이 적을까라고 했을 때 대답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역적인 생각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숫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요 책을 여기 그 PPT 화면을 보시면 자 그 아이에게 그 12 개의 과자를 보여줍니다. 자 아이의 눈앞에 지금 12 개의 과자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제 동전이라고 하는데요. 과자 또는 동전을 12개 늘어 놓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자 밑에 6 개 위에 6개 똑같은 동전이 있죠.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동전의 수의 그 인제 그 칸을 넓이를 쪼끔 더 넓혀 놨습니다. 자 아이가 "위에 줄하고 아래 줄하고 어느 줄에 동전이 더 많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아까 가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시한 거 위에 줄 아래 줄 동전의 숫자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위에 줄에 있는 동전의 그 위치를 쪼끔 더 넓게 펴 놓게 되면 아이들은 밑에 거보다는 위에 거에 있는 동전 수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전의 수를 세 보지 않고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인제 직관적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비가역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이나 집안에서 만일에 형이나 동생 뭐 아이들 둘이 "과자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할 때는 과자를 이렇게 넓게 위치를 벌려서 담아 주게 되면 자기 과자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길이입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 위하고 아래하고 막대기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 오른쪽 그림처럼 위하고 아래에 막대기의 길이를 좀 이렇게 다르게 늘려 놓으면 이제 위치를 쪼끔 바꿔 놓으면 "어떤 막대기가 더 길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아이는 "아래에 있는 막대기가 더 길어요."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위에 있는 막대기가 더 길어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서 그 뭐 오른쪽으로 막대기를 옮겼다든지 왼쪽으로 막대기를 옮겼다든지라고 할 때는 그 옮긴 쪽의 막대기가 더 길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질량적인 그런 그 실험에서도 우리가 그 유아기들의 어떤 자아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보면은 처음에 똑같은 질량의 지능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인제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시지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 때 "어느 게 더 많은 진흙일까요?"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양이 바뀐 진흙이 더 많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면적을 갖고도 실험을 했을 때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의 그림하고 소가 먹을 풀의 양이 똑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소나 오른쪽에 있는 소나 자 8 단위의 풀을 먹을 수 있는데 자 이거 그림을 잠깐 바꿔서 왼쪽에 있는 어떠한 그 풀의 양은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풀의 양만 이렇게 펼쳐 놨습니다. 펼쳐 놔서 인제 양을 둘러싸고 있는 모이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럴 때 물어봅니다. 자 왼쪽의 사진에서와 오른쪽의 사진에서 "소가 먹을 풀의 양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풀의 양이 더 많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토대로 해서 전 조작기의 아이들은 아직 조작 능력이 어그어 사용되기 전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겉에 보이는 실제 모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플라벨 학자가 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돌로 보이는 스폰지를 본 3세 아동은 이제 돌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도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스pon지처럼 생겼고 실제로도 스폰지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돌처럼 보이는 스폰지를 봤을 때 이게
돌로 봤으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폰지처럼 봤다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스폰지라고도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측면이 그 전 조작기의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인지 발달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시기가 넘어가면 구체적인 조작기입니다. 보통 학령기가 되겠는데요. 학교 다니는 시기, 초등학교 시기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하다. 이 시기에 이제 학습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수학, 과학적 그러한 지식과 어떠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서열할 수 있는 거, 분류할 수 있는 거, 가역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키우도록 그러한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에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 서열화 또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배우면 배우는 대로 왜냐하면 이제 두뇌 활동이나 인지적인 능력이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수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심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런 지식의 어떤 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해서 수학적인 그러한 그 연산부터 해서 이제 쪼금 더 난이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인제 이런 과정에서의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양을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서열화의 내용을 보면은 키나 몸무게, 높이 이런 순서로 배열할 수가 있으면서 또한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클 때 그 A는 C보다 큽니다. 라고 했을 때 답이 맞나요? 라고 하면은 맞다라고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12세 이상이 되면 형식적인 조작기라고 해서 그 중학교나 인제 그 이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상상을 해 보라고 합니다. 자, 실험을 했을 때 만일에 우리 얼굴에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세 번째 눈을 이제 허락한다면, 세 번째 눈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어디에다 만들어 주면 좋을까요?"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은 당연히 "이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마에 만들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아직 그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고가 덜 발달돼 있기 때문에 눈이 당연히 얼굴에 있으므로 그 기존에 있는 눈 위치에 비슷한 곳, 이마에 세 번째 눈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세 조금 더 고학년이 된 아이에게는 "아 저는 손에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유롭게 사고의 폭이나 생각의 어떤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창의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 사고에 대한 그러한 그 발달 시기는 아이들마다 따라 조금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꾸 새로운 지식, 새로운 환경에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오른쪽의 그림처럼 만일에 여기 추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추의 그 무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이 상상을 합니다. 이 추가 움직이는 걸 상상을 하면서 추의 무게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줄의 길이가 무게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추가 달린 높이에 따라서 추가 이 움직이는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아제 이론의 그 단계별로 그 발달 나이의 발달 과정에서 살펴봤는데, 피아제 이론이 크게 공헌한 부분은 인지 발달에 더 많은 실험과 연극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에 적합한 그러한 실험과 모델을 제시한 것이 굉장히 피아제 이론의 공헌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지식
기본적인 본능적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해서 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수학적인 사고 또는 물리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라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피아제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피아제 이론을 마치고 비고스키 이론을 살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실에서 만나서 그 발달 심리학에 대한 사례와 여러 가지 영상을 토대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